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우리 가족들이 겪었던 소름 끼치는 실화괴담. 내가 초등학생 때였던 걸로 기억해. 아버지가 낚시를 좋아하셨었는데 이날 늦은 새벽에 아버지는 뒤쪽 노래 물대는 저수지로 낚시를 가셨었어. 저수지랑 집이랑 거리가 논길 밭길 굽이굽이 가면 대략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던 것 같아. 동틀 때쯤에서 아버지가 들어오셨는데 그날따라 나랑 동갑내기 친척 형은 일찍 일어났었어. 주말 디즈니만 화동산 볼 때처럼 말이야. 일찍 일어나도 쉬는 거고 노는 거고 다 새로운 놀거리 천지니까 빨리빨리 잠이 깼었던 것 같아. 아버지가 쌀이문으로 들어오시는데 어망에 물고기가 말 그대로 한가득이 있더라고. 신기해서 막 뛰어가서 구경했지. 아버지가 오늘 아침에는 이걸로 매운탕 해 먹자고 하시고 큰아버지도 어느새 일어나셨는지 바깥에 있는 부엌에 따라 나오셨는데 물고기 손질하던 중 지금까지 딴 물고기는 아무 말 없으시더니 그건 각시 붕어라고 하는 거라고. 그냥 원래 있던 데다 살려주던가 하라고 하시는 거야. 아버지는 본인이 잡아온 붕어니까 뭐 그런 게 어딨냐고 그냥 목이랑 배 따시고 손질하셨지. 그렇게 큰 물고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 손바닥보다 좀 작았나. 그렇게 별대수롭지 않게 지나가고 정오쯤 됐었을 거야. 할머니께서 아버지랑 큰아버지한테 감나무밭에 가서 더덕 좀 캐오라고 하셨어. 당연히 나랑 친척형은 따라 나갔지. 뭐든 새롭고 재밌었거든. 집부터 윗방향으로는 경사진 오르막길이고 가는 길에 대나무밭은 왼쪽, 감나무밭은 오른쪽. 형지 옆엔 숲밖에 없고 그 당시엔 가로등도 별로 없었던 걸로 기억해. 어쨌든 감나무밭에 가서 더덕을 찾고 있는데 큰아버지가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서 뱀 이러시는 거야. 아버지가 몸을 헥 틀더니 삽으로 갑자기 땅을 막 내리치시더라고. 결국 뱀이 머리랑 몸이 분리됐는데 그 다음에도 막 꿈틀대더라. 난 파충류 좋아하기도 하고 신기해서 그걸 계속 지켜보고 있었고 이게 뭐냐니까 까치 살모사라고 하더라. 다른 말로 7.4라고 부르기도 하는 거야. 내가 자꾸 쳐다보니까 그만 보라고 안 좋다고 못 보게 하시고 더덕 몇 개 캐서 집으로 돌아갔어. 그 다음부터는 별 문제 없이 하루가 지나가고 있었는데 사건은 밤에 터져. 낮에 아빠랑 쥐불놀이 하려고 유황을 캐러 다녔었거든. 자정 좀 지나서 깡통에 유황 넣고 이것저것 해서 만들어놨던 거 들고 큰 집내랑 우리 집내랑 같이 쥐불놀이를 하러 갔어. 산 쪽으로 가는 길쯤 멀리 저수지가 보이는 곳에서 쥐불놀이 하다가 마지막에 던지잖아. 난 동갑내기 친척형이 뭐든 나보다 잘하니까 경쟁의식 같은 게 늘 따라다녔고 어린 맘에 형보다 더 멀리 던져야지 하면서 앞으로 나가서 휙 던졌지. 근데 이게 떨어져서도 한참 동안 불이 안 꺼지는 거야. 아버지는 가서 오줌 한번 싸고 오라고 하셨고 난 별 생각 없이 가서 쉬를 했어. 근데 돌아보니까 가족들이 빨리 오라고 하면서 뒤돌아서 가고 있는 거야. 거리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다지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거리였는데 슬리퍼 신고 막 뛰어갔지. 뛰어가다가 한 15m밖에 안 벌어졌을 때부터는 그냥 걸었어. 그러다 감나무 밭이랑 대나무 숲 사이를 지나가는데 갑자기 오른쪽에서 찬 기운이 오면서 소름이 허리부터 머리끝까지 싹 돋는 거야. 글쓰는 지금도 소름이 쫙 돋네. 오른쪽을 휙 돌아보니까 옷은 꽃가옷, 색동옷,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네. 노랑, 파랑, 빨강이 들어간 그런 옛날 옷을 입고 있고 머리는 댕기머리였어. 얼굴은 정말 어둠 속에서 빛날 정도로 새하얗게 보였어. 나보다 키는 더 작아 보이는데 이 애가 우리 어렸을 때 신라면 뛰어오던 그 자세 있지? 왜 군대 제식에서 걸음 바꿔 가는 걸 통통 튀듯이 하는 거 있잖아. 발 바꿔가면서 그렇게 뛰어오는 거야. 그 대나무 숲은 청풍명월에 나오는 그런 굵직굵직한 대나무가 아니라 얇고 조밀조밀한 대나무라 그냥 통과하는 게 불가능한데 그냥 막 뛰어왔어. 그리고 얼굴에는 아무것도 없었어. 그 하얀 얼굴에 아무것도 없더라고. 귀신 보면 보통 몸이 굳고 움직일 수가 없다고 하잖아. 난 이걸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 여기 글 적는 형들 중에 나랑 같은 생각하는 사람 분명히 있을 거야. 저 멀리서 멧돼지 혹은 칼을 든 사람이 막 뛰어온다고 생각해봐. 머리에선 위험하다고 인식하고 몸이 반응을 해서 바로 도망가려고 하겠지. 근데 사람은 호기심이 강한 동물이라 그런가 모르겠는데
난생 처음 보는 괴기한 생명체를 보는 순간 드는 생각은 도망가야겠다가 아니라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면서 저게 뭐지? 라는 생각이 몸을 지배하더라. 아니 조금은 알고 있음에도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야. 위험하다는 걸 인지하기 전에 저게 뭘까? 라는 생각이 몸을 지배하는 거지. 본 사람들 중엔 공감하는 사람 분명히 있을 거야. 그렇게 몇 초를 쳐다봤는지 모르겠는데 머릿속에 저건 귀신이다라는 생각이 들자마자 바로 앞으로 튀어나갔던 것 같아. 난 소리를 질렀던 것 같은데 나중에 들어보니 소리도 지르지 않았다더라고. 그냥 막 튀어갔어. 내가 집에서 나와서 경사진 오르막길이라고 했지. 다시 집으로 가려니 당연히 내리막길인데 거기서 한번 넘어지고 다시 바로 일어나서 달리려다 바로 또 넘어지고 그렇게 뛰어서 대청마루 점프하다가 대청마루에 무릎 쿵 소리 나게 부딪히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뛰어나오시더라. 왜 그러냐고 내게 물었지만 내가 말 더듬으면서 말을 못하니까 날 안고 들어가셨대. 그렇게 조금 있는데 가족들은 아무렇지 않게 들어오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애가 이렇게 놀랐는데 너흰 왜 따로 오냐고 꾸짖으시고 결국 가족끼리 귀신을 본 거래 만 거래 하다가 할머니가 어머니한테 장독대에서 동치미 국물 떠오르서 그거 마시고 난 뒤에 기억이 없어. 잠들었던 것 같은데 아랫방에서 가족들이랑 같이 자고 있었나 봐. 근데 난 한숨도 못 잤거든. 꿈에서 계속 내가 죽는 거야. 아버지 친구 내에서 갈색 병에 해골 마크가 붙은 걸 보고 아빠 이게 뭐야? 라고 묻자 아버지는 독약이라고 하시고 난 아하면서 그걸 마시고 깜깜해져. 그리고 잠에서 깨. 헉헉거리면서 다시 잠이 들어. 내가 소홍동이에 앉아있어. 그리고 뭐가 휙 날아와. 깜깜해져. 다시 잠에서 깨고 그렇게 수없이 죽는 꿈을 반복했어.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실제 있었던 일인지 꿈이었는지 구분이 안 가더라 이거야. 근데 20살 때였나 가족끼리 치킨 시켜 먹고 맥주 한잔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머니가 그때 일을 이야기하시면서 정말 그때 왜 그랬냐고 얼마나 놀랐는지 아냐고 진짜 그런 거 봤냐고 얘기하시는데 아 그게 정말 있었던 일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 추석이 확실하다는 생각도 들었고 왜냐하면 내가 그때 차 타고 다시 서울로 올라가는 길에 보름달을 보고 소원을 빌면 소원이 이뤄진다는 얘기를 듣고 이렇게 빌었었거든. 제발 그 아이가 서울까지 뛰어서 쫓아오지 않게 해주세요. 두 번째 이야기, 효녀 심청. 18세기로 들어서면서 조선사회에는 기초적인 자본주의의 형태가 등장하기 시작해 상품 유통이 활발해지고 농업 생산력이 증대되면서 상민들도 양반 못지않은 부를 축적하게 되었지. 이러한 과정 속에서 등장한 게 바로 분홍이야. 그런데 니들 내 말은 듣고 있는 거냐? 교수가 말했다. 네. 맥 없는 대답이 이어졌다. 교수는 다시 책으로 고개를 돌렸다. 좋아. 저번 시간에 임진왜란이 끝나고 조선사회의 신분 구조가 급격하게 흔들리게 되었다고 말했을 거야. 상민들은 돈만 있으면 자연스럽게 신분 상승을 이뤄낼 수 있게 되었지. 특히 나중에 가서는 양반이 전체 인구의 70%를 차지하게 되는 기현상까지 나타나. 하지만 여전히 중앙정계에 진출한 것은 진짜 양반 출신들일 뿐. 상민 출신의 양반들은 여전히 지방에 머무르게 돼. 그는 침을 한번 삼키고 다시 말을 이었다. 자, 충분히 돈도 모았겠다. 양반 계급도 샀으니 누가 괴롭힐 일도 없겠다. 그럼 자연스럽게 뭘 하게 될까? 진숙이, 내가 말해봐. 개슴츠레한 눈으로 고개를 끄덕이던 여학생은 지적을 받자 놀란 듯했다. 예, 저요. 글쎄요 아마 놀 것 같은데요. 그래, 맞아. 노는 거야. 배부로 고등 따시면 자연스럽게 사람은 뭘 하고 놀지를 찾게 돼. 하지만 이들 신흥 양반들은 기존의 양반들처럼 한문으로 된 책을 읽거나 한시를 짓지는 못했어. 그럼 이들이 할 일은 뭐겠어? 문자가 필요 없는 판소리를 듣거나 남사당패 공연을 보러 다니고 한글로 된 소설 같은 것을 찾아 읽는 거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발전하게 되는 게 바로 판소리계 소설이야. 그리고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오늘 배울 심청전이야. 교수는 말을 마친 후 강의실을 훑어보았다. 수업이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건만 태반이 졸고 있었다. 아마 흥미가 없는 것이겠지. 심청전의 내용을 모르는 대학생이 있을 리가 없다. 게다가 국문과라면 더더욱
인신공의설하니 어쩌니 하는 것들은 시험 전에 인터넷만 검색해봐도 알 수 있는 것이다. 인문대학의 교육 수준이 암만 교양사키 정도로 떨어지고 있다곤 해도 이 정도면 너무하다. 그렇다고 필수 과목을 너무 어렵게 만들면 아주 난리가 나겠지. 가볍게 한숨을 쉬며 교수는 책을 덮었다. 여기 심청전 내용 모르는 사람 있나? 교수가 말했다.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다. 없겠지. 그럼 이론은 나중에 유인물로 보고 오늘은 딴 이야기를 해보자. 심청이는 과연 효녀일까 아닐까? 응, 진수가. 내가 먼저 말해봐. 다시 또 지적을 받은 학생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글쎄요. 아마 효녀라 보기엔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왜? 우선 부모보다 자식이 먼저 죽는 것은 불효인데다가 심청이 죽으면 홀로 남은 신봉사의 봉양을 해줄 사람이 없으니까요. 실제로 맹인 잔치에서 심청이를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신봉사에게는 불행한 사건들만 계속 터지기도 했고요. 뱅더 고문 같은.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한때는 참신한 대답이긴 했으나 이제는 교과서적인 대답이다. 다른 의견은 전 효녀라고 생각합니다. 구석에 앉은 남학생이 대답했다. 수염이 듬성듬성 나 있는 것이 아침에 늦잠이라도 잔 모양이었다. 왜지? 그 결과가 어찌되었든 의도 자체는 순수했다고 생각해요. 선의에서 나온 행동이 잘못되어 부정적인 결과를 불러온다고 해도 그 의도 자체는 존중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심청의 행동은 순전히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고 부처에게 죄를 짓게 하지 않으려는 목적에서 나왔다고 여겨지거든요. 그래, 그것도 답이 될 수 있지. 그럼 또 다른 의견은? 앞서 나온 것들 말고. 잠시 침묵이 이어졌다. 어서. 저요. 가장 뒷자리에 앉은 남학생이 손을 들었다. 평소에 자주 보던 얼굴은 아니었다. 이름이 잘 떠오르지 않아 출석부를 뒤져보니 역시나 복수전공자였다. 기계공학과라. 어쩐지 신선한 대답이 나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저는 효녀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유는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괜찮아. 말해봐. 저는 아마 심청이 일부러 자살을 택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심청전을 읽어보니 심청의 나이는 당시 15이었습니다. 그리고 심학규의 나이는 결혼할 때가 20대였으니 아마 늦게 잡아도 40줄 초반이겠죠. 그런데 당시 여자 나이 16세면 이미 혼기가 꽉 찬 나이입니다. 하지만 심청은 아버지를 복양해야 하기 때문에 모든 혼사를 거절하고 있었죠. 아직은 젊을 때니까 뭐 괜찮겠죠. 하지만 그게 5년이 되고 10년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심청은 노처녀로 평생을 늙어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언제 아버지가 죽을지 모르니까요. 그냥 혼인을 하면 되지 않겠나.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미 동네에는 심청이가 효녀라는 사실이 널리 알려진 후였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아주 이미지가 좋은 연예인이라는 거예요. 당시 혼인을 하게 되면 여자는 출가의인이 됩니다. 즉, 더 이상 아버지를 모실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동안 아버지 복양을 이유로 혼인을 미뤄왔던 심청의 이미지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 철저하게 무너지겠죠. 즉, 처음엔 효성에서 시작된 일이 나중에 가서는 그녀 본인의 발목을 잡는 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아버지를 복양하면서 노처녀가 되는 것도 싫고 그렇다고 아버지를 버린 나쁜 년이 되는 것도 싫고 결국 그렇게 아무것도 못하다가 늙어갈 자신의 인생에 회의감이 들었겠죠.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이 못난 아버지는 공양미 300석을 바쳐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약속까지 하고 말았으니 그녀 입장에서는 폭발할 수밖에요. 결국 공양미 300석이 기폭제가 되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장승상 댁에 수양딸로 들어가는 방법도 있었을 텐데 그때는 이미 수양딸 제의를 거절한 상황이었습니다. 다시 찾아가 받아달라고 하기엔 모양새가 영 말이 아니죠. 게다가 공양미를 그쪽에서 갚아준다고 하더라도 남은 인생이 우울할 것이면은 변함이 없죠. 흥미롭네. 그럼 왜 영왕은 심청을 살려준 거지? 답은 간단합니다. 이뻤으니까요. 강의실에서 실소가 터졌다. 하지만 그 기계공학과 학생의 표정은 변함이 없었다. 고전소설 중 어느 작품을 봐도 못생기면서 착한 인물은 없습니다. 박씨 부인전이 유일할까 했지만 결국 나중에 가서는 아름답게 변하죠. 여기까지가 소설 내부에서 생각한 저의 진상입니다. 내부라 하면
소설 외부적인 것도 생각해 둔 게 있다는 건가? 예, 그건 뭐지? 이건 정말 이상하게 들릴 수 있겠는데요. 말해봐. 방금 전 이야기도 상당히 괜찮았어. 만약 이것도 괜찮으면 다음부터 수업 안 나와도 돼. 그러자 학생이 고개를 끄덕였다. 전 사실 이것이 실화는 아닐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실화? 예. 만약 이것이 실제로 일어난 일을 마치 동화처럼 아름답게 꾸며놓은 것이라면 어떨까 하고 말이죠. 헨젤과 그레텔처럼. 흥미롭네. 그럼 자네가 생각하는 진상은 뭐지? 심청은 인당수에 몸을 던지지 않았다입니다. 아니, 애초에 뱃사람 같은 건 없었다고 생각해요. 왜? 심청은 공예 출신의 황후였으니까요. 심청전의 후반부를 살펴보면 당시의 시대적 배경은 중국의 송시대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하지만 이것은 위장. 소설 속 장승상등 마님의 승상이라는 직책은 고려 후기원에서 설치한 정동행성의 최고수장을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최고수장은 바로 고려의 왕이었고요. 교수는 학생이 가진 지식에 내심 감탄했다. 그래서 심청은 몰락하긴 했지만 엄밀히 상위 계층의 자식입니다. 그리고 원나라에 공려를 납품하는 것은 바로 고려의 왕이죠. 자기 백성을 타국의 성놀이개로 판다. 암만 몰락한 왕이라도 이건 체면이 말이 아니죠. 그래서 심청을 데려간 것이 승상이 아니라 비천한 뱃사람들이 될 필요가 있었다는 겁니다. 위장이라는 거군. 그렇다면 뱃사람들이 아니라 실제로는 승상댁, 지역왕의 부하들에 의해 차출된 공려다. 그렇죠. 게다가 이후 신봉사에게 주어진 보상 역시 일개 백성이 받기에는 지나치게 과분한 양입니다. 뱃사람들이 심청의 효성이 갸륵하다고 쌀 200석과 돈 300냥, 무명과 3배를 추가로 지급하는 건 솔직히 말해 오버스럽죠. 제 값의 수배를 치르다니 심청을 데려간 사람들이 일반 뱃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지? 학생은 잠시 숨을 골랐다. 교실 안은 어느새 정적만이 맴돌고 있었다. 장승상대, 즉 왕에게 차출된 상류계층의 자식인 심청은 그대로 원나라로 갑니다. 그리고 황제의 눈에 띄어서 바로 황후가 되죠. 그렇다면 맹인 잔치는 뭐지? 공려 출신의 황후는 정치적 배경이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기껏해야 자신을 추천해준 소수의 대신들만이 그녀의 뒤를 받쳐줄 사람들이었던 거죠. 이런 상황에서 그녀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정통성, 즉 효심이나 춤 같은 유교적 가치였던 거죠. 하나 원나라는 유교 사회가 아니었어. 하지만 충분히 유교의 영향을 받은 사회였죠. 원나라가 멸망하게 된 계기 중 결정적으로는 명의 탄생이었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중 원인들의 사상에 감화가 되어 내부적으로 약해져 있었다는 것이 학자들의 설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교적인 가치가 그들 내부에서 충분히 제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가 나직하게 말을 이었다. 그런 이유로 심청은 자신의 위치가 확고해지기 위해서는 효라는 유교적 가치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 고국의 아버지를 불러달라고 황제에게 요청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문제라니 바로 신봉사의 사망입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재밌는 것이 심청이 팔려간 이후 신봉사의 재산은 날로 늘어갑니다. 황후를 뒷배경으로 둔 아비의 힘이죠. 그리고 여기서 뺑더고멈이 등장합니다. 뺑더고멈은 날로 늘어나는 신봉사의 재산을 보고 들어온 접이죠. 그리고 이어진 황제의 부름. 소설 속에서는 맹인 잔치라는 형태로 나타납니다만 어쨌건 심청의 아비는 수도로 떠납니다. 그리고 중간에 황봉사가 등장하죠. 바로 뺑더곰을 빼앗아가는. 황봉사가 왜? 고려에서 원의 수도까지는 엄청난 거리입니다. 그리고 그 길이 모두 안전한 것은 아니고요. 마적대군. 그래요. 뺑더곰은 심학규의 첩인데 이 첩을 빼앗겼다는 것은 바로 마적대를 만나 가족과 재산을 빼앗겼다는 것이죠. 그리고 목숨까지도. 하지만 그렇게 되면 맹인 잔치에 등장한 심학규는 뭔데? 심청은 신봉사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 원나라 내에서 실제로 그의 아버지를 본 사람은 없죠. 그래서 가짜를 만들기로 한 거죠. 대리인을. 그래요. 잔치 마지막 날에 그것도 거짓골로 도착한 아버지. 충분히 마적단에게 시달림을 당한 인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장님이 눈을 떴다는 건 뭘까요?
즉, 처음부터 두 사람은 동일 인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완전한 별개의 인물을 자신의 아버지로 위장시켜 등장시킨 거죠. 실로 극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섬뜩하지. 하여간 자네 말대로라면 심청전은 그 모든 사실을 숨기기 위해 지어낸 위장이라는 겁니다. 정족들이 제기하는 의문들을 일소시키고 황후를 천상의 선녀처럼 여기게 하기 위한. 그렇다면 그 가짜 신봉사는 그 후 어떻게 되었을까? 글쎄요. 잠시 이용당하다가 어디서 독살이라도 당했겠죠. 시계를 보았다. 수업이 끝날 시간이었다. 좋아. 여기서 수업 끝. 학생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흩어지기 시작했다. 교수가 학생에게 물었다. 그러고 보니 생각나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말이야. 설마요. 그냥 지어낸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렇겠지. 그래요. 하여간 재밌었네. 자네는 다음부터 수업 안 나와도 좋아. 시험에 백지만 내지 않는다면야. 그렇게 말한 후 교수는 자리를 떴다. 잠시 창밖을 바라보던 학생은 이내 책들을 가방에 챙긴 후 밖으로 나갔다. 강의실은 조용했다. 세 번째 이야기, 사라진 당직 부관. 저는 파주 근처에서 포병 생활을 했습니다. 때는 제가 상병이었던 어느 여름의 밤이었습니다. 날도 덥고 며칠 전에 비가 와서 포상의 풀들이 무성하게 자랐죠. 밤이 되면 풀벌레와 개구리 소리로 매우 시끄러웠습니다. 그늘도 어김없이 후임과 근무를 서고 있었죠.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야간에는 중대에 당직사관과 당직부사관이 있고 대대 상황실에는 당직사령과 당직부관이 있지요. 우리 부대가 초병 근무를 했던 탄약고는 산 중턱에 위치해 있고 대대 상황실을 지나서 가게 됩니다. 근무 교대를 위해 올라가던 도중 상황실에서 나오는 당직부관을 만났습니다. 저와는 그리 친하진 않았던 그냥 몇 번 안면이 있던 하사였습니다. 기본적인 절차 인수화를 하고 근무 교대 가는 거냐? 라고 당직부관이 말했습니다. 네, 어디 가십니까? 라고 제가 말하자. 아, 당직사령 지시로 대대 순찰 나간다. 이때부터 조금 불안한 마음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혼자서 가십니까? 그냥 바람도 쐬고 애들 바빠서 혼자 나간다. 근무자들 기다리겠다. 어서 올라가 봐. 충성, 수고하십시오.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저는 불안한 기분을 떨쳐내고 근무 교대를 했습니다. 다음 근무자와 교대도 무사히 마치고 포대로 내려와서 총을 무기고에 넣고 우글이나 하나 먹으려고 라면을 끓였습니다. 다 먹고 내무실 들어가면 더울 것 같아서 바람 쐬려고 밖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날 유난히 더워서 잠자긴 글렀다고 생각했었죠. 그냥 이대로 밤을 샐 생각이었습니다. 근무자가 그 후로 한 번 더 바뀌었었죠. 제 다음 근무자가 내려와서 총을 넣고 들어간 그때 대대 상황실에서 연락이 내려왔습니다. 대기하고 있던 당직 부사관이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평소처럼 받다가 조금씩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전화기를 내려놓더니 자고 있던 당직사관을 깨우면서 말하더군요. 점포대장님 일어나셔야 합니다. 라고 당직 부사관이 말하자. 왜? 라고 당직사관이 말했습니다. 당직 부관이 행방불명이랍니다. 방금 대대에서 당직 부관이 여기 안 왔냐고 연락 왔었습니다. 응? 뭔 소리야? 밖에 있던 저는 당직 부관이 사라졌다는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5분 대기조가 출동하고 각 포대에서 중간점 정도 되는 병력들이 나와 대대를 수색했습니다. 2인 1조로 기억자 플래시를 들고 대대 구석구석을 돌아다녔습니다. 저와 짝이 된 고참은 대대 본부와 우리 포대가 이어진 곳을 수색하고 있었지요. 그 근처에 취사반이 있는데 거길 지나가다가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사람과 고양이의 중간 정도 되는 신음소리가 제 귀에 들렸습니다. 박상병님, 이상한 소리 안 들리십니까? 라고 제가 묻자. 무슨 소리? 라고 박상병이 말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런 소리 안 들리십니까? 제 말에 박상병 님도 귀를 기울이다가 그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기묘한 그 소리 때문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게다가 그 근처에는 풀벌레 소리도 그렇게 시끄럽던 개구리 소리도 전혀 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오직 그 불길한 신음소리뿐이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넓은 풀밭 공터에서 작게 하지만 기분 나쁜 그 소리를 우리는 조심스럽게 따라갔습니다.
그 소리는 취사반 뒤쪽에서 나고 있었습니다. 취사반에 가까이 갈수록 그 소리는 점점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공부물을 상당히 싫어하는 박상병님은 그냥 가자고 저를 말렸지만 저는 그냥 참고 취사반으로 향했습니다. 취사반은 산이었던 한 부분을 깎아서 터를 만들고 그 위에 지어진 건물이었습니다. 깎인 부분과 건물은 상당히 좁게 붙어 있었고 거기에 배수로를 뚫어 놓았죠. 그 신음소리는 바로 그 배수로에서 들렸습니다. 옆에서 박상병님은 가자고 저를 자꾸만 잡아 끌었습니다. 완전히 어두운 취사반 뒤 배수로의 플래시를 비춰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몸이 꼬깃꼬깃 접힌 채로 배수로에 박혀있는 당직 부관이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두 눈은 완전히 뒤집혀서 허옇게 드러나 있었고 입에서는 신음소리와 함께 거품을 물고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하마터면 당직 부관한테 플래시를 던질 뻔했습니다. 비명도 안 나올 정도로 놀랐고 박상병님은 아예 주저앉더군요. 사람이 들어가기 힘든 저 배수로에 어떻게 들어갔는지 그리고 몸도 진짜 문자 그대로 접혀 있었습니다. 저와 박상병님은 바로 대대 상황실로 올라가 보고했습니다. 당직 부관이 취사반 뒤에 판홈 배수로에 박혀 있다고 말이죠. 수색하던 모든 인원이 삽질로 취사반 뒤에 있는 흙벽을 파내서 당직 부관을 꺼냈습니다. 그때까지도 당직 부관은 정신을 못 차리더군요. 곧 군의관의 명령으로 의무병들이 의무실로 옮겼고 저희들은 해산했습니다. 그 후로 한 달간 그 하사는 간부 숙소에서 안정을 취했지만 부대 생활 적응이 쉽지 않았고 결국 다른 대대로 전출을 갔습니다. 도대체 누가 무슨 수로 건장한 성인 남성을 그 좁디좁은 배수로에 넣었는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당직 부관이 무엇을 받는지 무슨 일을 당했는지 그건 본인이 말하지 않았기에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한결같은 생각. 우리 집 옆에 여자애가 이사 온 것은 초등학교 4학년 여름방학 때였다. 그녀의 가정에는 아버지가 없었다. 그녀의 어머니는 내 눈으로 봐도 매우 젊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다른 반이 되었지만 나와 그녀는 사이가 좋아졌다. 그녀는 성격이 그다지 밝은 쪽은 아니었고 또래 여자친구도 적었다. 책만 읽어서 친한 친구가 없었던 나와 그녀는 서로의 집에 놀러갈 만큼 사이가 좋아졌다. 그러던 중 그녀는 나에게 푸념을 늘어놓게 되었다. 그녀의 어머니가 자신을 때린다는 것, 같은 반 여자애가 심술을 부린다는 것, 좋아하는 남자애가 생겼지만 그 아이는 다른 여자들에게도 인기가 있다는 것. 처음에는 내가 자주 이야기를 말했었지만 요즘에는 일방적으로 그녀가 이야기를 하고 내가 듣는 형국이 되었다. 어느 날을 기준으로 그녀는 학교에 나오지 않게 되었다. 좋아하던 남자의 친구들에게 둘러싸여서 괴롭힘을 당했던 것이 그 이유다. 그녀는 나를 만날 때마다 자신을 괴롭히는 여자애가 밉다고 했다. 그리고 왕따인 자신을 봐주는 척도 하지 않았던 반예 모두가 밉다고 했다. 그리고 현실성이 없는 복수나 같은 반 학생의 욕을 계속해서 쭉쭉 이야기했다. 나는 단지 입을 다물고 맞장구만 치고 있었다. 중학교에 들어가고 나서 그녀의 행동이 엉망이 되기 시작했다. 밤늦도록 집에 돌아가지 않게 되었고 여발한 듯이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다. 가정환경도 악화되었고 심야에 갑작스럽게 어머니와 자식 간의 싸움이 시작되기도 했다. 한 번은 경찰이 그녀를 보러 왔다. 요즘에는 이웃들과 서로 사이가 나빠져서 다세대 빌라에서나 보일 법한 낙서 같은 악질적이고 짓궂은 짓이 그녀의 집에 행해졌다. 한 번은 우체통에 죽은 고양이가 들어있었다.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했을 때 그녀는 방에 틀어박혀 지내게 되었다. 나도 그녀의 모습을 보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눈에 띄게 늙어버린 그녀의 어머니에게서 이야기를 들으니 낮에는 절대로 나오지 않는다. 밥은 방 앞에 두고 간다. 심야가 되면 화장실에 갈 때만 나온다.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오래간만에 그녀를 만나러 갔다. 그녀는 나를 만나는 것을 거절했다. 문 너머에서 돌아가라고 소리쳤다. 무엇을 이야기해도 입을 다물고 있었다. 한 번은 문이 열리길래 무심코 방 안을 들여다봤다. 흘끗 보인 그녀의 모습은 창백하게 여유어 있었다. 마치 물을 쫙 짜라낸 걸레 같았다. 나는 매일 그녀를 만나러 갔다. 부모와도 싸웠다. 그리고 마침내 그나마 남아있던 친구들과도 관계가 소원해졌다. 그래도 매일 그녀의 방까지 그녀를 만나러 갔다. 그러다가 가끔씩 그녀와 문 너머로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나쁜 친구들과 지내다가 나쁜 짓을 하는 게 버릇이 돼서 경찰에 잡힌 것. 연인이 생겼다고 생각했는데 기임에 실패해서 아이가 생기자마자 도망쳐버린 남자.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어머니에게 상의하자 반 미칠 정도로 맞은 것. 아이를 떼어내고 죽으려고 생각한 것. 손목을 그은 것. 옛날과 똑같이 그녀가 일방적으로 계속해서 말하고 나는 맞장구 쳤다. 그녀가 내 의견을 요구하게 되었을 때는 될 수 있는 한 무난한 의견을 말했다. 그러던 중 그녀는 방을 나왔다. 아르바이트도 시작했다. 조금씩 성격도 밝아지기 시작했다. 그녀의 어머니는 나에게 울면서 감사의 말을 했다. 어느 날 그녀는 근처의 아파트 단지에서 뛰어내렸다. 아래가 숲이었기 때문인지 대단한 높이가 아니었기 때문인지 어쨌든 목숨은 건졌지만 척추에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남은 인생을 휠체어 신세를 져야 한다고 했다. 침대에 누운 그녀는 울면서 사과했다. 어머니와 나에게 폐를 끼쳤던 것이 굉장히 미안했기 때문에 뛰어내린 것이라고 했다. 울고 있는 그녀를 위로했다. 자빠진 채 울고 있는 사람을 위로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했다. 위로하면서 그녀에게 프러포즈했다. 결혼을 전제로 사귀어달라고 그녀는 온몸에 있는 수분을 다 짜내듯이 울면서 진심이야? 내가 좋아. 정말로 좋아. 라며 몇 번이나 되물었다. 물을 때마다 응이라고 대답했다. 너를 쭉 좋아했다. 얼굴을 찌푸리며 같은 반 학생 욕을 하고 있었을 때도 나쁜 친구와 지내면서 거칠어졌을 때도 일방적으로 푸념을 계속해서 늘어놓고 있었을 때도 내가 울면서 어머니가 자신을 때리는 것을 고백했을 때도 쓰러져서 딴 사람처럼 여의었을 때도 초등학생 때 너를 좋아하는 남자와 그의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괴롭힘을 당했을 때도 너의 집 우체통에 넣을 고양이를 칼로 썰고 있었을 때도 하체의 감각을 잃고 흰 침대에 삼켜질 것 같이 작고 연약하게 누워있는 너를 지금도 쭉 좋아한다. 이것으로 완벽하게 너는 나만의 그녀다. 우리들 이번에 결혼합니다. 5번째 이야기. 기나긴 잠. 우리 병원에서는 이상한 환자가 2명이 있다. 한 명은 병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하는 한 여성 환자. 한 명은 기나긴 수면에 시달리는 남자. 난 이 병원에 의사로서 이 둘을 흥미롭게 지켜보았다. 먼저 병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하는 여성을 이야기하겠다. 난 그 여성의 주치의가 아닌지라. 그녀가 무슨 질병에 걸렸는지 모르지만 절대로 죽지 않는 병인 것은 확실했다. 하지만 그녀는 병적으로, 광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다. 시도 때도 없이 눈물을 흘리며 죽기 싫다는 말과 죽음이 두렵다는 말을 중얼거리며 병원을 시끄럽게 만든다. 그녀가 느끼는 죽음의 공포는 가히 상상을 초월한다. 마치 모든 생각을 죽음에 의존하듯이, 모든 삶의 의미를 죽음에 두듯이, 당장이라도 자기가 사라질 듯이, 자기 앞에 저승사자가 보이는 듯이, 발작에 가까운 비명과 마음속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공포에 질린 듯한 눈물. 도대체 왜 그녀는 병적이고 극적으로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끼는지 알 수가 없다. 며칠 전에는 자기 눈에 저승사자가 보인다는 헛소리를 말하기도 했다. 그럼 이제 그 여성 이야기는 이쯤에서 끝내고 내가 치료를 맡고 있는 남성에 대해 이야기하겠다. 그는 며칠 전 해숙한 표정으로 날 찾아왔다. 그는 몇 달 전부터 기나긴 꿈에 시달린다는 것이다. 그는 힘없는 목소리로 내게 말했다. 몇 달 전부터 하룻밤의 꿈이 2, 3일 길이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꿈의 길이는 꿈이 깬 후가 아니라 꿈속에서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며칠 전부터는 하룻밤의 꿈의 길이가 몇 년 정도로 느껴졌습니다. 난 그의 말에 하마터면 폭소를 터뜨릴 뻔했다. 하룻밤의 꿈에서 몇 년이라는 시간이 존재한다는 말은 터무니가 없었으니까. 알겠습니다. 한번 검사를 해보도록 하죠. 난 그를 침대에 눕히고 머리에 뇌파를 측정할 수 있는 기계를 꽂았다. 그는 얼마 안가 잠이 들었다. 수면을 취하는 모습은 지극히 평범했다. 하지만 몇 분 후 그는 전신의 발작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발작과 동시에 뇌파 측정기에는 엄청난 길이의 뇌파가 측정됐고 그의 안구는 격렬한 속도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난 직감적으로 그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을 알았다. 자, 일어나세요. 난 그를 깨웠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환자분께서 실제로 꿈의 길이를 느끼는 건 전신의 발작을 일으키는 순간입니다. 매우 짧은 순간이에요.
아마 환자분께서는 그 짧은 순간을 길게 느끼고 있다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꿈이 긴 게 아니라 단순한 착각입니다. 착각이라니요. 선생님은 모르세요. 제 꿈이 얼마나 추악하고 고독하고 현실감이 있는지. 저번에 꾸는 꿈은 9년간 입시 준비를 하는 수험생 꿈이었어요. 또 저번에는 10년간 적을 피해 정글로 숨는 꿈을 꿨는데 그 10년이 얼마나 길던지, 그리고 5년간 화장실을 참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그게 다 착각입니다. 실제로 길이를 느끼는 순간은 아주 짧아요. 예, 알겠어요. 하지만 어떻게든 해주세요. 선생님, 자꾸 꿈의 길이가 길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난 그를 장기간 입원시키고 오랫동안 조사하기로 했다. 난 이해할 수 없다. 그 짧은 순간에 몇 년이라는 시간이 존재한다는 말인가? 그 짧은 순간에 몇 년이라는 시간이 존재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며칠 후, 그의 신체는 극심한 노화가 시작됐다. 머리털이 빠지고 피부는 축 늘어지며 억양이 변하기 시작했다. 마치 현대인의 억양과 100년 전 사람의 억양이 다른 것처럼. 그의 꿈은 단순한 착각이 아니라 우주의 시공간을 넘어 실제로 그의 몸속에 시간이 존재하고 있다는 말인가? 단순한 착각이 아니라 정말로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는 말인가? 그의 꿈은 착각이 아니라 실제로 흘러가고 있는 시간이었단 말인가?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영원한 꿈을 꾼 후 그의 육체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난 해답을 깨달았다. 오늘 그는 이번 일에 최고의 발작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난 직감적으로 그가 영원한 꿈을 취한 것을 알 수 있었다. 그의 육신은 마치 나무 조각처럼 풍화 상태가 되었다. 그의 육신은 하루가 24시간인 현실 세계에 머물러 있고 그의 영혼은 실제로 수천 년, 수만 년 뒤로 오졌기 때문일까? 썩어 문드러진 그의 육신은 바람에 날려 저 멀리 날아가 버렸다. 이제 그의 영혼은 어디로 간 것일까? 사라진 육체를 저버려 두고 그때 그의 뇌 속에서 반짝이는 돌멩이처럼 생긴 미지의 결정체가 발견됐다. 난 이 결정체가 이 사건과 관계가 있을 거라 사료돼 끈질긴 조사를 해봤지만 어떠한 특징도 찾을 수 없었다. 며칠 후 위에서 말한 죽음을 두려워하는 여성의 뒤치이가 나를 찾아와서 말했다. 선생님, 이상합니다. 며칠 전부터 그 환자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평온을 되찾은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런데 이상한 소리를 하더군요. 하룻밤 꿈이 2, 3일 길이로 느껴진다나. 혹시 선생님께서 맡고 있던 그 환자분의 병이 전염된 게 아닐까요? 아니네. 자네에게만 말하겠네. 난 사실 그 환자 속에서 발견된 결정체를 그녀의 뇌 속에 주입시켰어. 맙소사. 선생님은 지금 인체 실험을 했다는 말입니까? 아니야. 그녀는 언제 닥쳐올지 모를 죽음의 공포에 하루하루를 불안에 떨며 살았어. 하지만 그가 만약 영원한 꿈을 꾼다면 어떨까? 그가 꿈이긴 해도 실제로 그는 영혼 속에서 살아있는 거라고. 이제 인간은 죽음에 대한 공포에 벗어날 수 있는 거야. 맙소사. 선생님은 죽은 자의 영혼을 모독할 셈입니까? 그리고 며칠 후 그녀의 육신은 서서히 늙어가고 있었다.